고전을 제대로 이해하면 평생의 벗을 사귄 것과 같다. 역사 속에서 평가되고 현재에도 가치를 잃지 않는 것.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온 세상을 관통하는 힘, 고전. 고전이 전하는 만물의 지혜. 그 속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본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말하다의 김범수입니다. 고전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시작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실 손님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김경희 교수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작가이시자 또 책 비평도 하시고 북 콘서트도 진행하시는 정여울 작가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면서 달성군의 홍보대사로 계시는 크리스 존슨 씨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이라는 것은 항상 좀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김경희 교수님. 네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고전을 좀 읽어야 되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의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의 긴 그 망을 통해서 살아남은 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생활에 이렇게 많이 바쁘다 보니까 어떤 눈앞의 모습이라든지 아주 자기의 특수한 개인적인 모습에 이렇게 사로잡히기 쉬운데, 그 긴 시간을 살아남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편성을 통해서 그 눈앞에 작은 어떤 지금 그 조그만 모습에 그 매몰되어 있는 자신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그 자기 자신을 한번 비판해 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책이 고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답게 또 어렵게 말씀도 해주시겠는데, 네. 어렸을 때는 이 나쁜 놈이야, 이 책에서 악인들은. 근데 어느 순간 나이 들어서 다시 책을 읽으면 그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얘는 그래, 이럴 수도 있겠구나. 네. 지금도 방금 제가 얘기하니까 막 두세 분이 동의하셨잖아요.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 이 책에 대한 어떤 매력도 더 느끼게 되고, 내가 못 봤던 것도 많이 느끼고. 정 작가님이 이런 고전의 매력을 제일 많이 느끼시고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고전의 위력을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정말 여러 번 읽을수록 더 뭐랄까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고 또 삶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고전인 것 같은데, 사실 살다 보면 멘토가 필요한 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멘토가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고민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멘토가 필요한 순간 이제 살아있진 않지만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작가들의 도움을 굉장히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을 때는, 갈등이 있거나 우울한 기분이 많이 들 때는 저는 헤르만 헤세의 책을 많이 읽거든요. 예, 데미안이나 시다르타나 또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책을 읽으면 신기하게 좀 우울한 기분이 많이 가라앉아요. 예. 자, 그러면요, 오늘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인데, 과연 오늘 어떤 책일지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시기 전에 약간의 힌트를 좀 우리 세 분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 작가님, 한번 힌트를 좀 주시죠. 정치인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죠. 정치인들의 필독서. 그리고 리더의 필독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더의 필독서이기도 하고요. 계속 주시려고 하시나 봐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요. 예. 네. 자, 김경희 교수님 힌트 한번 주시죠. 이 책에 관해서. 권모술수. 권모술수. 자, 정치인과 리더의 필독서인데 권모술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의 책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할 수 있다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사악해져라. 19세기 중반까지 교황청이 지정한 금서. 누군가에게는 불온한 책,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정치 참고서. 오늘날 뉴스위크, 타임이 선정한 세계 명저 목록 중 하나. 고대와 중세의 전통적인 사상과 도덕에 반기를 들었던 최초의 근대 철학서.
마키아벨리 군주론. 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아마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이렇게 읽어보셨거나 읽으려고 시도를 했었던, 하지만 끝까지 읽기는 쉽지 않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인데요. 우리가 먼저 마키아벨리가 누구인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는 누구인지 정여울 작가님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에서 이제 외교와 군사에 대한 전문가로 많이 알려졌던 사상가이자 또 정치가이자,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작가였던 것 같아요. 작가. 정치에 몸담고 싶어 했지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당했기 때문에 고문까지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펼칠 만한 기회를 좀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쩌면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치인으로 일하지 못하고 저술가로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렌체의 다른 군주들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사랑받고, 또 한 사람의 작가로서 오랫동안 그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워낙 전문가시니까 좀 마키아벨리에 관한 얘기 좀 더 덧붙여 주시죠. 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키아벨리는 그 르네상스 후기를 살다 간 사람인데요. 당시에 이탈리아와 그 마키아벨리의 고향인 피렌체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강대국들이 침입하고, 이탈리아는 뭐 조그만 한 5개의 중소국가로 나뉘어져 있었고, 내부의 혼란 때문에 통일이나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외세의 침입 속에서 숱한 그 정치적 변동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도시국가 피렌체의 외교 행정을 담당하는 20대 청년은 많은 희망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지만 좌절하는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땠었습니까, 김 교수님? 네, 좌절이 많았었죠. 그 외교에 있어서는 강대국 속에서 이렇게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했던, 그래서 많이 그 좌절을 했던 외교관이었고요. 또 군사 업무에 있어서는 자기 군대가 없고 용병을 고용해서 쓰다 보니까, 용병은 그 보수 중심으로 싸우던 사람들이니까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었거든요. 마키아벨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게 됐었을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대체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젊은 나이에 패기에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그 고민들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키아벨리에게는 또 특별한 습관이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정여울 작가님 어떤 습관이 있었나요? 예, 마키아벨리는 이제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 친구에게 편지를 쓴 그 대목에 보면, 저녁이 오면 나는 집에 돌아와 서재로 들어가네. 문 앞에서 온통 흙먼지로 뒤덮인 일상의 옷을 벗고 왕궁과 궁중의 의상으로 갈아입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깨끗하게 오늘 하루 동안 입었기 때문에 좀 먼지도 묻고 그런 그 옷을 깨끗하게 털고, 그리고 관복으로 갈아입는다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입는 옷이 아니라 맞아요. 오히려 다 씻고 관복을 입고 책을 본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늘어지고 휴식을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집으로 들어가서 책을 쓸 때 더 경건하고 더 단정한 모습으로 관복까지 차려입고 글을 썼다는 대목에서 저는 좀 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글을 쓴다는 게 이 사람에게는 정말 그 공직처럼 중요한 일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건 모험이기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좀 정갈하게 또 정제된 옷을 입고 고전을 대하면 좀 느낌이 다릅니까? 예, 저희 개인적인, 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좀 다릅니다. 예. 마키아벨리는 마키아벨리스트이다. 아니죠. 아닙니까? 네네. 왜요? 왜냐면은 마키아벨리 당시에 마키아벨리스트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서양 정치사 속에서 그 권력 투쟁의 과정 속에서 사실 마키아벨리스트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모술수하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그렇죠. 않는. 예,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상관없다, 폭력적인 수단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마키아벨리스트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를 상징해서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마키아벨리 자체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네네. 이 책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정여울 작가님 좀 해주시겠습니까? 군주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사상가였던 마키아벨리가 저술한 책이고, 원래는 군주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군주에게 자신의 어떤 정치 사상과 여러 가지를 인정받기 위해서 쓴 목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책 자체를 읽어보면 꼭 그런 내용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적은 있지만 자신을 숨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진짜 생각은, 마키아벨리의 진짜 생각. 예, 마키아벨리의 진짜 생각은 좀 더 그 백성과 가까운,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또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지 않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군주에 대한 어떤 조언을 담고 있고요.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군주가 시민과 신민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가면 항상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군주가 이 책을 읽는다면 예. 두려움을 느껴야 마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지 그 통치의 기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 마키아벨리가 누구이고 왜 이 책이 쓰여지게 됐고 어떤 시기였는지 좀 잠시 언급을 해봤는데, 자, 이 원고가 완성된 건 1513년이고 출간은 1532년인데 뭐 시기가 늦어진 거는 당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 1513년에 쓰여졌는데 사실 필사본 형태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합니다. 워낙 그 문체뿐만 아니라 그 담고 있는 내용이 센세이션해가지고요. 읽었는데 1532년은 마키아벨리가 죽고 나서 그 출판업자에서 출판된 거죠. 예. 그리고 메디치 가문에 그것을 헌정하고 그 읽어주기를 바랬지만 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메디치가가 고용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군주론을 읽고요. 군주,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던 이 책을 진정으로 헌정했던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판보다는 아무래도 그 필사본 형태로 여러 가지 이렇게 읽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러면 왜 대중들은 그 책에 열광하고 정작 메디치가에서는 이 책 그리고 이 저자를 마키아벨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예,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책 내용이 보면요, 예. 현실적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이 살고 있었던 모습을, 인간의 어떤 나약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도자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여전히 현대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도자이면, 군주면, 혹은 뭐 대통령이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가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퍼져 있고 직접적인 얘기였는데, 마키아벨리는 그러면 안 된다. 아, 리더가 예. 무조건 뭐 덕장, 뭐 덕이 있는 네. 사람, 순수한 그야말로 선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면 안 된다. 악인도 되어야 된다, 필요에 따라.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알고 있죠. 오히려 더 그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책들은 전부 다 뭐 고담준론이라든지 옳은 말만 하는데 마키아벨리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많은 그 수긍이라 그럴까요? 동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만나다자 있지 않습니까? 만나다. 자, 그럼 이 책 속에서 민주주의에 관계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이야기되는 것처럼 이 책은 어떤 지금도
그 CEO라든지 리더들이 읽어야 될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책 내용을 곰곰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리더는 무엇을 위해서, 군주는 무엇을 위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국강병을 얘기하는데요. 부국강병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민들, 평범한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 군주론이 많이 읽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리더라든지 리더가 이끄는 어떤 조직체나 회사나 혹은 뭐 그 나라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나라들이 잘 살고 생존을 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읽기도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통치체라든지 조직체라든지 단체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평민들, 시민들, 인민들,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그 마키아벨리는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주를 위한 최상의 요새는 인민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요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민들이 당신을 미워한다면 그 요새가 당신을 구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도 하나의 그 형태이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들어가면 마키아벨리의 어떤 생각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또 책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 읽기로는 이 군주론이 어떤 군주나 리더의 권력 강화를 위한 책으로 많이 읽힙니다. 그렇게 또 생각들도 그렇죠. 좀 예, 하고 예. 있고. 예.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군주나 리더는 권력을 강화해야 되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군주나 리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리더나 혹은 군주가 권력을 강화해서 이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법과 제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낡고 부패하고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새로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게 곧 부국강병으로 나아가는 첩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 완벽한 군주, 이상적인 군주에 의해서 법과 제도를 군주가 정비를 해야 되고 아무리 그 부국강병이어도 하지만 민주주의 형태는 일반 대중이 리더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바텀업과 탑다운은 충돌하는 개념인데 현재의 민주주의 개념하고는 아무리 목적이 동일하다고는 해도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정치학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위기 상황은 바텀업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제대로 된 리더가 그러니까 뭐 폭군이나 혹은 사리사욕을 취하는 어떤 전제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리더가 나와서 바텀업이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한시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계속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계속해서 탑다운을 하면 그거는 어떤 독재가 되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한시적인 어떤 위기 해결자, 외기 해결사로서 어떤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오는 신군주의 역할을 강조를 합니다.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어떤 어떤 폭력적인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꾸준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만 사용을 해야지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은 그것은 인민들의 혹은 시민들의 경멸과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그 지도자가 피해야 될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안 된 거 아닌가요? 한시적으로만 군주 해야 된다고 해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군주론 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뭐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명예나 군주가 얻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지금도 읽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서양의 정치사를 보면은 뭐 절대국가 나오고 권력 투쟁 속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어떤 사람들 간의 여러 가지 투쟁 속에서 이 책이 있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책이 굉장히 오독을 많이 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오독이 됐습니까? 예컨대 그런 경우죠. 칭송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서양에서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는 근대국가 형성이 늦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대국가 형성이 늦었다는 얘기는 그 나라들이 분열돼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강한 카리스마와 헤게모니를 가진 군주, 지도자의 그 등장을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헤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스마르크에도 큰 영향을 줬겠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등장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칭송을 받았던 책이죠. 하지만 그 힘이 오래 지속되면서 독재 형태를 띠게 되면 일반 네. 대중에게는 원치 않는 방향이었고 대중은 또 마키아벨리를 그런 측면에서 싫어했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자, 그리고 군주론의 모델로 삼은 보르자는 훌륭한 군주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르자는 이제 이 마키아벨리가 보기에는 어떤 강한 권력과 그리고 굉장히 어떤 전략적인 술수 이런 것들을 다 겸비하고 있었던 여우의 교활함과 이 사자의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상적인 군주였던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아, 왜요?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단 안 가리고 그냥 자기 이루고 싶은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공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 면에서는 마키아벨리의 어떤 그 의지와 괴를 같이 하지만 자신의 사리사욕을 이렇게 취한다는 측면에서 크리스는 좀 악행을 일삼는 군주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체자르 보르자가 보통 이야기되기로는 군주론의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7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7장은 그 군주론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체자르 보르자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죠. 왜냐면 아버지가 교황 알렉산더 6세인데요. 그 아버지의 후광 속에서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에 교황국의 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당시는 지금과는 달리 교황국이 영토 확장 전쟁도 벌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 체자르 보르자가 왜 마키아벨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느냐? 인정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자기 군대를 확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있는 이탈리아 많은 나라들이 용병을 사용했는데 또 교황국이다 보니까 그 자기 군대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프랑스 원군을 사용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벌리는데 원군은 그 명령권이 저쪽 다른 나라에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예. 그 다음에 원군을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용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주고 산 군대죠. 근데 이 군대는 돈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죽을 정도까지 싸우질 않거든요. 죽으면 자기만 손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용병하고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체자르 보르자가 했던 행동이 그 시니갈리아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인데 이탈리아 동부에 있는 중동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로 그 용병 대장들을 부릅니다. 화해하자고요.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화해하자고 불러놓으면은 보통 그러면 만찬하고 뭐 술 마시고 이러겠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자기 병사를 통해 가지고 체자르 보르자가요 용병 대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권모술수의 대표적인 경우죠. 근데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그 용병 대장들 죽인 걸 칭송하는 게 아니라 용병 대장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용병대에 일반 병사들이 있죠. 이 병사들을 자기 군대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로 흡수해서 자기 군대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인정을 해줘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마키아벨리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로마냐 지역이라고 중북부에 있는 로마냐 지역이 있는데 그 동북부죠. 거기를 그 점령을 합니다. 체자르 보르자가요. 그런데 여기가 예전부터 어떤 귀족들의 전횡이 심각했던 지역이라 인민들의 원성이 아주 자자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평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대화나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자기 아주 신복 중에 아주 무지막지한 친구가 있는데 레미로 데 오르쿠라고 하는 친구를 보내가지고 아주 일시에 정리를 해버려요. 일시에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 인민들이 그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또 원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고도 없이 자기의 신복을 죽여가지고 효수를 해버립니다. 광장에요. 그걸 본 로마냐 인민들이 두려움 반 혹은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원성을 들어준 체자르 보르자를 굉장히 칭송하고 인민의 지지가 확 쏠리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자기 군대의 확충, 두 번째 비록 그
레미로도 그렇고 신복을 죽인 건 토사구팽 같은 경우일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인민들의 지지를 확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거 강한 나라의 국가의 토대인 인민의 지지와 자기 군대의 확보 요 두 가지를 체자르 보르자가 했다는 거죠. 요 내용들도 좀 해보죠. 군주 행동과 관련해서는 정 작가님 그 사자와 여우의 예를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여우처럼 이렇게 전략적이어야 되고 교활해야 되고 또 늑대를 겁주기 위해서는 사자처럼 아주 포효하면서 그렇게 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전에 군주의 필독서에서는 이런 식의 언급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잔혹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잔혹해야 된다, 교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군주는 모름지기 짐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모두 이용할 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를 모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며 또 지켜서도 안 됩니다. 제 마키아벨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항상 사자처럼 해라, 항상 여우처럼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때로는 사자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여우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연성을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면도 재밌었지만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 군주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군주가 되어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인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군주가 좋은 것인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군주가 좋은 것인가라는 그 대목이 굉장히 논란도 많이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 장면이기도 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 지금 사자와 여우 사랑받는 대상이냐 두려움의 대상이냐 이 주제를 그 책에서 보면 이제 비루투와 포르투 사이에서 군주 행동의 성공이 결정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김경인 교수님이 그 비루투와 포르투나와 관계된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좀 연관되어 있는 사자 여우 이야기 또 사랑받는 존재여야 되느냐 두려움의 존재여야 되느냐 요거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비루투와 포르투나 얘기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꿰뚫고 있는 초지일관 꿰뚫고 있는 그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나는 운명 혹은 타인의 힘,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아닌 어떤 그 외적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루투는 이태리어로 비루투고 영어로는 버추인데요. 그러니까 덕으로 많이 번역되기도 하는데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역량, 능력, 자기의 힘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약한 나라다 보니까 자기 나라가 뭘 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의 간섭이란다, 침입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뭐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외세나 혹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가지고 뭘 해나가야 된다는 그게 핵심적인 건데요. 비루투의 힘을 더 늘려야 된다. 그렇죠. 포르투나보다. 그렇죠. 비루투가 포르투나를 제어하거나 그런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건데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우와 사자 이 얘기는 사실은 그 18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거기서 그 앞부분에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가 법이고 하나가 힘입니다. 근데 법은 인간의 세계에 적당한 것이고 힘은 짐승의 세계에 적당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나온 얘기가 그러나 많은 경우 인간의 세계에서 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사용돼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힘을 사용하는데도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짐승의 방식이죠. 그게 바로 그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우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그러니까 맹수의 왕이다 보니까 자기 힘만 믿다 보니까 어떤 꾀나 함정에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꾀나 함정에 벗어나고 그걸 극복하려면은 여우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우는 또 늑대한테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늑대를 이기려면 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늑대가 맹수의 왕인데 여우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리더라고 하면 혹은 군주라고 하면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여우가 돼야 되고 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굉장히 현실적인 네. 권모술수에 의해서 부국강병을 이뤄야 된다는 게 그 핵심인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기존의 그렇죠. 어떠한 생각, 정치 사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거기 때문에 리더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고 통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이 책의 어떤 근간일 수 있지 않을까, 핵심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사실 현실은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책으로 적나라하게 펼쳤던 것은 드물고요. 예. 그리고 군주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을 인정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던 거겠죠. 그렇죠. 나는 항상 바르고 정당한 사람인데 내가 악인이 돼야 돼? 나 그러고 싶지 그렇죠. 않아.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마키아벨리 군주를 반박하는 글을 누가 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추후에? 추후에 쓰기도 예. 했습니다. 반박하는 글은 서양 정치 사상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썼고요. 엄청나게 썼죠. 네. 아니 그 군주 중에 한 명이 뭐 이렇게 프리드리히 대왕이라고요. 독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반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책을 또 썼습니다. 마키아벨리를 악마의 자식이라고 비판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프리드리히 대왕이 생각했던 그 바람직한 군주의 상과 너무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아까 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아는 훌륭한 군주들도 그런 막 권모술수에 능하고 뭔가 사자처럼 행동하고 여우처럼 행동하고 이런 뭔가 정말 변화무쌍한 그런 술수를 가진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군주들이 알고 있었던 군주의 정치학 그리고 군주로서 배워야 했던 어떤 여러 가지 덕목들 이런 것들과 너무 거리가 머니까 왕도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서양 철학사에서도 네. 이 마키아벨리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이에요. 어떤 분들이 엄청 사악한 나쁜 놈, 안 좋은 존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되게 현실적이고 용감하고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희한한 게 이 양쪽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다 이 책 말이에요. 이 군주론 가지고 이거 증거물로 내세웁니다. 그래요? 읽어보세요. 현실하고 좋다. 읽어보세요. 나쁜 놈이다. 같은 책 가지고 보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신기하죠. 네. 저희가 이제 마키아벨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군주론을 왜 쓰게 됐는지, 당시 시대적 배경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책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요것만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고 넘어갈까요? 군주론이 말하고자 하는 리더십은 현대에 적용 가능한가? 저는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리더십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은 리더라고 하는 자리가 주는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주는 책임감을 본인이 오롯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의 책임감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려움, 그 사랑받는 여기에 그것들이 서술되고 있는 장애의 핵심은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의도와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선한 목적보다는 물론 정치가 결과의 영역이라는 얘기가 많이 되지만 목적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고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군주 개인뿐만 아니라 리더 개인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록이나 혹은 실질적인 이익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선한 목적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그것과는 다른 그 결과를 낳은 게 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더라고 하면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적한 결과를 제대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현대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저는 조금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군주론을 얘기하고 또 군주론을 이제 어떤 그 강한 리더십의 어떤 근거로 활용하긴 하는데 저는 좀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통치자가 아니더라도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뭔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 되기에는 좀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리더에게 충원을 하는 리더에게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나 아렌트의 책과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 아렌트는 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그냥 생물학적인 생존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주체로서 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러 갔다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나치의 엄청난 독재 정치의 도구가 되는지를 이제 눈으로 목격하고 한나 아렌트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그 책을 쓰게 되는데 1961년 예루살렘에서 이뤄진 600만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재판 현장에 참관한 한나 아렌트. 실제로 저지른 악행에 비해 지극히 평범한 인상에 큰 충격. 악의 평범성을 목격. 이후 1963년 한나 아렌트가 출판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행동하면 누구나 제2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엄청난 권력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히만이 잘못된 것은 비판 정신이 부족했다는 거죠. 내가 이런 명령을 내리면 분명히 사람이 죽을 걸 알면서도 이런 명령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방치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는 지성, 깨어있는 비판적인 그 지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군주론과 함께 그 한나 아렌트의 여러 가지 저서들을 같이 읽어보시면 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군주론이 나온 지 505년이 되는 해네요. 올해가 505년이 됐는데, 자,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만나다 오늘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짧게 한마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이렇다. 한마디씩 우리 크리스부터 한번.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혹은 마키아벨리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카멜레온이다. 카멜레온이다. 네. 왜요?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상황맞게 잘 대처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자, 정의월 작가님부터 하죠. 마키아벨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뭐랄까요, 강력한 멘토다. 네, 라고 생각해요. 예. 멘토까지. 네. 네. 자, 전공자의 우리 김경희 교수님 궁금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우리가 모두 읽어봐야 할 책이다. 혹시 리더 전혀 할 생각도 없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읽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읽어보시는 건 좋은데요. 섣부르게 무조건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일상생활에서는요. 그렇죠. 일단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크리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키아벨리가 강조하는 게요. 상황 논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도덕주의, 그러니까 무슨 이즘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경직된 사고 방식이고 생활 방식이죠. 그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선하게 행동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요. 예. 예.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에는 끊임없이 평상시와 위기시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번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고전 속 민주주의를 갖는다 첫 번째 순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관한 논의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란 본래 도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며 도덕에 연연하는 순간 침몰하기 마련. 마키아벨리가 일깨워준 냉혹한 리얼리즘의 메시지.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리와 방법에 대한 수사적 설득법을 저술.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가르침을 주는 듯이 꾸미면서 실은 인민에게 위대한 교훈을 주었다. 현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책, 군주론.